이 세상에 일출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밥 아이거라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걸 보고 있다면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겠지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산책이나 좀 하죠. 당신은 일생 동안 누려왔던 색채적 이점 때문에 특별히 선택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그 이점과 우리의 계산이라면 우리 둘 다 더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존재 말이죠. 괜히 힘 빼지 마세요. 맞서려고도 하지 마세요. 당신은 결코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압니까? 훗날 우리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할지 말입니다. 무려 4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인어공주, 원작 훼손이다, 인종차별이다, 참으로 수많은 논쟁거리를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죠. 하지만 저는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디즈니의 잔인한 감시와 검열 속에서 철저하게 숨겨놓은 롬 마샬 감독님의 메시지를 말입니다. 인어공주의 피부색이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카리브해로 장소가 바뀌었죠. 그리고 영국인이 지배하는 어떤 나라가 나옵니다.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 혼사를 치르고 싶어하는 왕자가 아니라 교역에 미쳐있는 듯한 왕자의 모습. 스페인 상선을 발견하자 돌변하는 왕자의 태도. 원작에는 없던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배경과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장면. 여기서 우리는 퀸인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당시 주요 무역품이라면 커피, 담배, 설탕, 직물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퀸인을 굳이 언급한다? 이게 뭐냐면 1820년 퀴나 나무에서 추출에 성공한 프랑스의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이게 없던 시절의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노예가 아무리 달달한 수익원이었어도 함부로 아프리카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백인의 무덤이었죠. 즉 퀸인은 노예 무역에 있어서 필수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영화를 마주했을 때 와, 왕자의 인류애가 이 정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구나 로 이해했는데 알고 보니 이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입니다. 흑인 엄마 앞에서 흑인 노예 무역 필수템인 퀸인을 찾다니 덕분에 인류애 같은 건 개박살났습니다. 18세기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은데 퀸인의 등장으로 인해 영화의 배경은 19세기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때 영국은 스페인으로부터 노예 무역권도 빼앗아 독점했던 시기죠. 노예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 반면 스페인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노예 무역에서 슬슬 손을 떼고 있던 시기입니다. 다시 인어공주로 돌아와 상선을 타고 돌아다니며 교역을 하는 왕자의 모습을 보면 카리브해에는 여러 인종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모두 백인입니다. 그렇습니다. 19세기 여느 영국 상선이 그러했듯 왕자의 상선 갑판 밑에는 400여 명의 흑인 노예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관절이 뒤틀린 채 찜장마냥 실려있다는 것! 스페인 상선을 발견하고 흥분하는 왕자. 이건 역시 그냥 보면 왕자가 다른 문화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인물인가 보다, 오픈마인드구나, 위아더 월드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당시 영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할 정도로 국력이 막강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왕자가 배 6척을 가라앉혀도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겁니다. 어차피 다른 경쟁국 스페인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선박 다 합쳐도 영국에 못 미쳤으니까요. 지들이 스페인 상선 해적질하면서 국력을 키워놓고 막상 강해지니까 바로 해적 단속에 들어갔던 놈들입니다. 이후 노예 무역으로 가장 큰 돈을 번 나라지만 노예제도 폐지 후에는 바로 노예 무역 단속에 들어가버린 나라였었죠. 정리하자면 스페인 상선을 봤을 때 왕자가 짓던 미소는 반가움의 미소가 아니라 육식동물이 입맛을 다시는 사악하기 그지없는 미소였던 것이죠. 인어공주가 인간 모두가 나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아빠 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One man did. Why blame every human? 너도 한 명밖에 안 봤습니다. 인어공주의 배경이 카리브해여야만 했던 이유는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을 잇는 삼각 무역지대이기 때문이었고 감독님은 디즈니의 감시를 피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인어공주, 에리얼에도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어공주의 피부색만큼 중요했던 건 드레드락 머리였습니다. 이 머리에만 2억이 넘는 비용이 들었는데 굳이 이 머리를 고집해야만 했던 이유는 이 머리가 당시 카리브해 노예들의 머리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금물에 머리를 감으며 계속 따 만든 머리인데 비누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은유한 것인지 받자마자 입에 넣는 장면이 깨알같이 등장합니다. 감독님은 이 드레드락 해산물 전사를 통해 흑인 노예의 저항의식을 강렬하게 표현하고자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카리브해, 영국, 노예.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롬 마샬 감독님이 치밀하게 만든 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흑인이고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죄다 유색인종인데 비해 궁전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은 죄다 백인입니다. 왕비가 흑인인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This dude is from Brooklyn. He didn't dress like this. They've been abducting black people, brainwashing them. 그렇습니다. 사실 왕비는 브루클린 출신 인어로서 인근에 있는 자메이카만의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살던 소시민, 아니 소인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트루 어메리칸 인어가 어떻게 궁전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을까? 이 심상치 않은 일을 이해하려면 우선 우르슬라를 살펴봐야 됩니다. 원작에서의 우르슬라는 인어들을 꼬드겨서 본인의 소유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정원 장식물로 쓰기 위해서죠. 결국 우르슬라가 죽게 되자 모두 마법이 풀리게 되어 인어로 돌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동화니까. 그런데 이 영화에서 우르슬라 정원의 장식물들을 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체들로 나옵니다. 근데 뼈를 보다 보면 인어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람의 다리뼈로 보이는 큰 뼈도 보이고 마법 재료 중에는 인간의 콩파트로 보이는 것까지 등장합니다. 더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 인어공주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리를 얻고 물 위로 올라가던 중 기다렸다는 듯이 어부가 낚아채서 당연하다는 듯이 성으로 보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정말 우연으로 어부가 잡았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 말 못하는 흑인을 성 외에는 보호해줄 곳이 없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데려다가 씻겨줘 코르셋에 드레스까지 입힌 다음 왕자에게 선보인다? 이게 대체 무슨 매뉴얼이죠? 뭔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과 우르슬라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르슬라의 고객은 왕비였던 겁니다. 이제 왕비의 하얀 속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맞습니다. 영화 겟아웃에서 봤던 백인들처럼 백인의 뇌와 흑인의 육체로 완벽해지고자 하는 그들처럼 이 왕국의 사람들은 흑인 인어들의 육체를 흠모해왔던 것이지요. 즉 왕비는 본래 백인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인어가 수급이 안 됐어. 자기도 얼른 위대한 흑인이 되어야 될 텐데. 사실 그림스비는 남편이고 아들은 진짜 친아들인데 말이죠. That doesn't sound like my mother.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을 대비해서 왕자의 부모가 난파선에 죽게 되면서 입양했다는 것으로 적당히 둘러대면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의 하객들마저도 백인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흑인 있는데요? 다시 한번 겟아웃을 생각해봅시다. 겟아웃에서 흑인이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말투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역시 왕비처럼 흑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No shit. Why is he dressed like that? 그렇습니다. 이곳은 결혼식이 아니라 사실 흑인 인어공주 에리얼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사라져버린 인어공주. 그림스비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얘는 왜 이럴까요? 분명 원작에서의 그림스비는 바네사와의 결혼을 축복해줬었거든요. 비싼 돈 주고 경매에 당첨됐는데 드디어 껍데기 좀 바꾸라 했는데 내 비싼 껍데기가 사라져버린 똥줄 타는 마음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런 디테일마저 살려놓았습니다. 왕비는 이미 흑인 인어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는 끔찍한 왕국을 건설 중이고 그림스비는 다음 순번을 기다리며 열심히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왕국의 모습이 블랙워싱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디즈니 왕국의 현재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 않나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은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자는 어떻게, 왜 그림스비에게 인계해야 될 상품인 인어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수평선 너머로 나아갔을까요? 대체 감독님은 어떤 의도를 숨겨놓은 걸까요? 우르슬라는 원작에 없던 행동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목소리가 아닌 노래만 가져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두 번째, 최종 목표인 왕자와의 키스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작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명백하게 말을 하지만 넌 예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대로 에리얼 마크2에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에 바꾼 설정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에리얼에게 목소리를 가져갔고 외모는 원래부터 없었다면 에리얼이 왕자에게서 키스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외모가 아니라 노랫소리로 왕자를 홀립니다. 즉, 에리얼 마크2는 세이렌이었던 것이죠. 노래로 사람을 홀려서 죽음으로 이끄는 무시무시한 괴물. 원작에서도 바네사가 왕자를 노래로 홀릴 때 똑같은 주문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에리얼이 선빵을 쳐버려요. 하는 부분이 원작엔 없었는데 영화에선 추가되었죠. 인어공주는 왕자를 홀릴 수 있는 세이렌의 마법을 갖고 있다는 거. 병사들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서 왕자에게 마법을 끝까지 못 걸 처지에 놓이자 있는 힘껏 목청 높여 불러서 왕자의 귀에 때려박아 넣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에리얼이 복근에 힘을 빡 주고 부른 이유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주문이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세바스찬의 한마디. 왕자가 쓰러져 있을 때 세이렌의 마법을 썼다고 말하네요. 썼어. 나는 마법을 했다!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도 목소리를 강조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원작에서는 왕자가 외모에도 반해서 목소리가 없는 에리얼을 보고도 성으로 모셔와 식사 대접에 데이트 신청까지 하거든요. 포크로 머리를 빗는데도 그냥 예뻐 보인단 말이야. 근데 영화로 넘어오면 왕자가 대체 왜 흑인 에리얼에게 사족을 못 쓰고 안달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에리얼이랑 놀고 싶어서 환장을 합니다. 세이렌의 마법이 없었다면 말 못하는 흑인 인어는 공짜로 굴러들어온 염소 2마리쯤 되는 것이었겠지만 그러기엔 인어공주의 마법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왕자는 왕비를 속이고 몰래 데이트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원작에서 대놓고 데이트를 나섰던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장면이 펼쳐진 것이죠. 인어공주가 온갖 민폐를 끼쳐도 주둥이에 꽃을 밀어 넣어도 모든 행동이 귀여워 보이는 지경에 다다릅니다. 그래도 차마 포크로 머리 빗는 게 아니라 꼬는 것까지는 보여주기 좀 그랬는지 시도하다가 바로 놓고 도망가죠. 그래서 왕자가 먼저 키스를 하려다가 거절당하는 장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어공주는 왜 거절하게 된 걸까요? 바로 우르슬라가 건 두 번째 마법 때문입니다. 키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여기에 추가로 키스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면 잠들게 된다. 마치 겟아웃에서 부인이 걸어놓은 최명가도 같이 키스를 듣는 순간 싱크룸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왕자가 같이 살다가 막 인어공주가 분리수거하고 오래. 쓰레기 버리고 오래. 근데 존나 귀찮아. 키스! 하면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다. 요게 없었더라면 영화는 그냥 키스받고 끝이 나버렸을 겁니다. 디즈니는 분명 감독에게 미션을 줬을 거예요. 목소리도 외모도 없는 흑인 인어공주가 백인 왕자와 키스할 가능성을 납득하게 만들어라! 놀란 감독님이 와도 깜짝 놀란 미션이었을 텐데요. 이 놀라운 미션을 거장 롬 마샬 감독님은 해냈습니다. 세이렌의 마법은 생각보다 존나 강력했으니까요. 그립습니다. 거장 롬 마샬. 러닝타임이 지날수록 더 이상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라 세이렌과 크라켄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파멸의 마법 전투로 흘러가는 인어공주. 1992년의 인어공주였더라면 우르슬라는 외모 배틀을 붙었어야 됐겠지만 2023년의 인어공주와는 힘 대 힘, 주문력 배틀을 떠야 되는 상황이 왔죠. 왕자의 키스를 얻으려면 부드러워야 돼. 아니! 더 강해야 끝까지 입술을 탐할 수가 있어! 부드러움이 중요해. 내 외모를 봐. 예쁜 게 중요하잖아. 아니, 왕자를 납치하려면 왕자보다 더 강력해야 해! 텅스텐처럼! 외모가 기술이야? 텅스텐! 그 강력감이 기술이야! 외모. 텅스텐! 이거만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야! 이쯤 되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우르슬라는 아름다움의 끝판왕을 찍는 바네사로 변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주문을 거는데 인어공주가 복근에 힘 빡 주고 불러야 겨우겨우 성공했다면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바네사는 몇 번 해주니까 왕자가 또다시 사랑에 빠져버리죠. 미친 여밋의 새끼. 바네사의 아름다움은 왕자가 곧바로 결혼가까지 세울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저 벌써 저 아들 둘에 딸 하나까지 생각하고 있는 저 표정 좀 보세요. 분명 아까 말씀드렸죠. 인어공주는 드레드락을 한 노예를 대표하고 있다고요. Forces the boy to fight. Star and if necessary, to kill. Sniffing, savoring the scent of the meal to come. It's not fear that grips him, only a heightened sense of things. His hands are steady. His fall. Perfect. 마침내 왕자와 결혼해 나룻배를 타고 떠나는 인어공주.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듯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흑인 인어의 껍데기를 사랑하는 왕국이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에리얼은 오른손잡이였지만 내일의 에리얼은 왼손잡이가 되겠군요. 안녕 에리얼. 괜찮은 거야? 대답해도 돼. 인터컵으로 연결되어 있어. 플라운더는 어디 있어? 이제부터 자네가 여태껏 궁금했을 것들에 대해 좀 말해주려고 하네. 이식하면 자네의 의식은 없어지는데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야. 자네의 일부분은 어딘가에 남아있긴 하지. 제한적인 의식만 가지고 말이야.
자네는 자네의 몸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그냥 구경만 할 수 있는 거야. 마치 관객처럼. Now you're in the sunken place. 이식하고 나면 내가 몸을 조종할 거야. 그 말은 내가 내가 되는 거군. 당신이 내가 되는 거야. 맞아. 빨리 이해하는구만. 잘하고 있어. 왜 우리인 거지? 왜 흑인인 거야? 글쎄. Black is international. 완전 미쳤군. 좋아. 이제 끝났어. Kiss